제가 지금 방금 마이크를 꽂았는데 잘 들리시나요? 여기는 지금 마이크가 없는 거죠? 입선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아주 축복을 받아서 굉장히 따뜻하고 정말 봄 기운이 느껴지는 날씨인데요. 아마 오늘 전시장에 들어오신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화사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전시를 기획해 주셨던 서울대학교 심상훈 교수님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박영택 교수님, 또 김희원 교수님 이렇게 또 두 분의 연구자와 함께 제가 사회를 보게 됐는데요. 오늘 이 8분의 작가분들, 저희가 정말로 이 귀한 분들의 작품을 한 곳에 모아서 또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당시에 어떤 미술 사조와 우리나라의 미술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시를 기획해 주신 서울대학교 미술관 관장이시고 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이신 심상윤 교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임 교수님. 코트도 안 벗었는데, 거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저도 이제 발제의 한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아마 발제 때 좀 나누게 될 것 같고, 이지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으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고, 또 이분 8분 중에는 2분은 제가 직접 대학에서 배웠던 스승님들이고요. 너무너무 존경하고 또 깊이 늘 마음속에 가까이 있는 그 스승님, 2분의 스승님뿐만이 아니라 8분 모두가 그러신 분들이세요. 한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또 제가 알기로 2분은 아주 건강으로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8분들을 한 자리에 모으면서 사실 저는 제가 너무 많이 배운 것 같고, 제가 이 8분들의 삶과 예술을 얘기할 만한 그런 자격이 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시를 기획을 했고요. 이 전시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여기 함께해 주신 8분의 선생님들, 정말 그 작가분들이 더 조명되고 더 감상자들에게 다가서는 것, 그것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시가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뒤로 물러서고 선생님들의 삶과 예술만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발제를 맡아주실 경기대학교의 박영택 교수님. 김희원 교수님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민대학교의 김희원 교수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미나에 이렇게 제가 좀 부족하지만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국 회화사의 선배님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제가 짧은 미술사적인 그런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선생님들께서 처음 이 추상회화를 시작하셨던 초기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저는 좀 간략하게나마 뒤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제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적인 조형 언어로 회화 매체 안에서 진지하게 창작과 실험을 지속하면서
한국 회화사의 초석을 다져온 8분의 작품을 컬러풀 한국 회화의 주제 아래서 소개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한국 현대회화가 거쳐왔던 궤적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에 토착적인 모더니즘으로도 논의되는 이 과정을 저는 급진적인 모더니즘으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여기서 급진이라는 그 레디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된 것은 시상열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질적인 서양의 양식이 들어오면서 접붙여지는 그 상황을 저희가 돌아보게 되는데 접붙인 것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뿌리에서 지속적인 자양분을 끌어들여야 하는 그 힘이 또 필요하다라는 면에서 이 뿌리를 돌아보는, 그 루트를 돌아보는 데는 이제 근본적이기도 하고 또 그 말이 또 번역할 때는 이제 급진적이기도 하고 레디컬하다라는 이제 그 단어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냥 이 단어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국의 현대 회화사의 어떤 역사적인 지점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50년 전쟁 이후의 상황을 조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한국이라는 특정한 지역과 문화 안에서 모더니즘이 이식되었을 때 동질적인 시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그런 보편적인 현대화가 완결됐기보다는 한국에서는 분절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된 과정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해방 후 거의 8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한국 현대회화사에서 전개된 평탄치 않은 궤적을 돌아본다면 한국 전쟁 이후에 분단된 한국의 미술계가 탈식민화와 현대화라고 하는 절박한 양대 과제를 안고 서구의 매체와 양식을 수용하면서 독자적인 작업을 전개해왔던 과정을 회고해 보게 됩니다. 당시 한국 미술계는 서구의 현대적인 조형 양식과 개념을 수용하는 과제와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공존했습니다. 일제 식민을 극복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수용했던 서구 현대미술의 유입으로 시작된 서구화의 과정은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의 흐름 안에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혼재로 이어져 왔습니다. 식민의 시기 이후에 준비 없이 맞은 해방의 시간은 희망과 혼란이 뒤섞인 역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의 흐름 아래서 진행됐던 피상적인 문화의 동질화 현상 이면에는 이질적인 문화 간의 치열한 도전, 대립, 타협 등의 격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문화의 번역 과정 안에서 한국 작가들은 현대화라는 보편 원리를 한국의 지역적인 문맥 안에서 재구성해야 하는 과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수용한 이질적인 서구의 회화 양식인 추상화가 한국의 작가들에게 알려지고 학습되고 체화되어간 70년여의 시간은 접붙여진 다른 문화와 공존하기 위한 동화와 조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미적인 감수성과 역사의 문맥 안에서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찾아가려는 노력, 그리고 미적 실행의 실험과 또한 또 시행착오를 포함하는 과정이었고 서구 현대미술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의 과정과 병행되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격변기에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서구의 시간을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나서 전개됐던 한국 미술은 서구와 동일선상에서 놓일 수 없는 불연속적인 시간을 거쳤습니다. 이처럼 서구 모더니즘과 다른 결로 전개되어 온 한국의 현대미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토착적 모더니즘이라는 용어가 적절해 보입니다. 토착적, vernacular라고 하는 용어는 특정한 지역, 즉 공간을 지칭하는 반면 모더니즘 혹은 현대성은 시간과 연관되는 서사입니다. 따라서 상호 배타적인 의미로 조합된 토착적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보편적 모더니즘이 제국적으로 확장되면서 다양한 지역 안에서 실행되면서 형성되는 실질적인 모더니즘의 전개를 설명하는 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전과 진보라는 보편적인 서사의 틀에서 벗어나서 각 지역에서 경험되는 구체적인 현지의 특성을 재발굴해야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촉구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성이라는 보편 이론 아래 제거되었던 지역의 일상적인 경험을 중요시하는 시각은 세계적인 상호작용 안에서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국가와 문화 간의 차이가 약화되는 탈영토화의 현상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화라고 하는 보편성과 현지의 실질적인 관심사 간의 피할 수 없는 간극으로 인해서 한국의 현대화 과정은 분절된 흐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변화는 한국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흔들고 문화의 동질화와 이종화 간의 긴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서구 미술에 대한 한국 비평가들의 입장을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미술과 문화의 정체성의 위기와 탈식민을 통한 혁신적인 발전의 기회가 혼재하는 시기에 비평가들의 입장을 돌아보는 것이 8분의 작가들이 활동을 시작했었던 전후 미술계의 토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해방 이후 전쟁을 경험해야 했던 한국 사회에는 식민 과거를 청산하고 자주권을 회복하려는 의지 사이에 긴장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미술계에도 한국 미술을 현대화해서 국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과제와 더불어서 서구 예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서구의 추상이 국제적인 양식으로 빠른 속도로 수용되었던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에는 이 작가분들이 20대의 모색기를 지냈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작가들이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서구의 미적 원리와 형식에 대해서 알아가고 현대적인 조형 언어를 대면했습니다. 각자의 독자적인 추상 형식을 발전시켜온 여정이 있지만 이 시기에 서양 미술의 정보를 유입하는 등 이들이 공유했었던 시대적 비평적인 맥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쟁 직후 비평가 이경성은 전통과 현대, 서구와 한국 미술에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한국 전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서구의 새로운 예술을 균형 있게 수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한국 미술이 직면한 과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한국 미술을 발전시키려면 새로운 조형 정신을 의식하면서 전통적인 것을 정면으로 직시하는 열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술이란 늘 인간사의 변천과 더불어서 지성을 뒷받침하는 시대적인 감각을 지녀야 한다고 하면서 1950년대 전반기까지의 한국 현대 화단이 서구 현대 미술의 정수가 아닌 그림자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서 반성적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한국 서양 화단의 다양한 표현 형식들이 한결같이 시대 감각에 뒤떨어지고 있고 현대 미술에 대한 올바른 문제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조금은 아쉽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경성은 한국 미술계가 국제적인 주류를 모방하면서 시작한 현대화의 기이한 과정을 겪어왔고 앞으로 조형적으로 차용해야 하는 역사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작가 장발은 서구의 국제적인 보편성이 지배적인 시기에 한국의 주체적인 입장을 정립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구 현대 미술이 전통에 저항하면서 진행되어 왔음을 말하면서 무비판적으로 서구의 문화를 모방하는 것이나 한국의 전통만을 내세우는 시대착오를 모두 경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구화를 통해서 현대화를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직면하면서 수용했던 추상 양식은 새로운 조형 창조를 위한 중요한 단초이면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현대미술에 부여된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화가이자 비평가였던 김영주는 구상 혹은 추상이라고 하는 특정한 형식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구현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중요시했습니다. 한국 전쟁 후에 젊은 작가들은 일본의 식민 체제가 체계화된 관학적인 미술에 대항해서 재현적인 양식이나 기하학적 추상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표현을 추구했습니다. 현대화가 절실했던 시기에 한국 미술이 추구한 방향은 추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접했던 당시 국제 아방가르드 미술은 유럽의 앵포르멜 혹은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로 불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부상했던
표현적인 추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사적이고 이론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작가들은 유럽과 미국의 추상을 구분하기보다는 추상이라고 하는 국제 양식이 전후 한국의 절망적인 상황을 다루는 데 적합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신빈 과거를 떨쳐버리고 서구의 아방가르드를 현대화의 모델로 삼아서 자신들의 정념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으로 추상 실험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 미술은 이제 프랑스와 미국의 미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앵코르멜 열풍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강한 또 하나의 현상이었는데요. 한편 프랑스 비평가 미셸 타피에가 일본을 방문해서 구타이 작가들을 만났던 1957년 이후에 한국 미술계도 앵코르멜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미술계는 타피에가 주창했던 새로운 추상과 다다의 저항 의식을 연결시키면서 동서를 구별하지 않는 보편적인 예술가의 표현 욕구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전시와 일본 미술 잡지에 실렸던 서양 현대 미술 이론을 통해서 정보에 목말랐던 국내 작가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서구의 아방가르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방문했던 타피에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소개된 앵코르멜이라는 이름의 전후 추상 미술과 한국의 첫 추상화 전개를 앵코르멜이라는 그 이름이 한국의 그 첫 추상화의 전개를 지칭하기는 했지만 이 시기에는 프랑스와 미국의 추상 미술이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프랑스 미술에 대한 정보와 이론은 주로 일본의 미술 잡지를 통해서 유입됐던 반면 미국 미술은 미국 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한국의 주요 미술관에 전시되거나 한국의 교류 전시를 통해서 직접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소개가 되었다라고 회고가 됩니다. 미국 공보원의 지원으로 개최됐던 미국 미술 전시는 미국 미술대학생 전시인 전 미국대학 미술학생 작품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미국 미술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최초의 기회로 제공이 됐던 이 전시는 1956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미국 대학 미술협회에서 엄선하고 미국 미술연맹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30점의 학생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에서 보여지는 자유로운 표현과 전위 예술의 동경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시는 유럽과 아시아 두 곳에서 개최되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처음 개최가 되었습니다. 서울 전시 이후에 대구 전시가 예정이 되었고 이후 일본과 대만의 순회 전시가 계약되었습니다. 김영주는 이 전시가 양식의 혼화를 위해서 자유로운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새로운 개성을 발굴하는 미국 학생들의 작업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창의성을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작가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 전시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또 김병기 작가이자 비평가는 미국 미술이 추구하는 미래를 위한 자유로운 실험과 자유로운 제작 태도에 주목을 했고 미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풍토에서 프랑스 미술의 압도적인 영향이 해결되는 방식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통의 무게를 벗어나기 힘든 프랑스에 비해서 전통의 부담이 적은 미국이 전통의 구석이 없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터전을 만드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57년 3월에는 미 공보부의 후원으로 국제 판화전이 덕수궁 미술관에서 그리고 4월에는 미국 현대 8인 작가전이 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내 판화전시가 전무했던 시기에 큰 자극을 주는 전시였던 국제 판화전은 국제 판화가 협회에서 보내온 17점의 판화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이 전시에 대해서 정규는 예술가적인 고집이나 과장이 없는 작품들에서 보여지는 신선한 생기와 자유로운 창작의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대 8인 작가전은 미국 미술의 최근 동향을 소개한 전시로 미국의 새로운 추상을 현대 미술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동양적인 감수성과 포괄적인 문화사의 맥락에서 미국 미술을 이해해야 하는 비평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1957년 4월 4상계에 출간된 존슨의 글에서는 이 전시에 출품한 8인의 작가를 포함한 18사람의 미국 작가들을 개별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결지에는 18명의 작가 작품의 도판이 하나씩 수록이 되었고, 대체로 판화, 묵화, 템페라화 등의 선묘적인 특성이 강한 화가들의 작품과 함께 3점의 추상조각 도판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전시에서 소개된 8사람의 작가들은 북서부파 작가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역동적인 추상, 자유로운 생면 실험, 형상의 해체가 두드러지는 뉴욕의 추상 표현주의 작품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주류 미국 미술의 특징을 파악하기는 힘들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미술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관심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전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공부부의 후원 이외에도 미국 대학과의 교류 전시에서도 미국 미술에 대한 경험을 확장했습니다. 1958년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서울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교환 미술전을 통해서 미네소타 대학교의 교수와 학부 대학원 학생들의 83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11점의 교수 작품, 11점의 대학원생 작품, 61점의 대학생 작품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대학교 미술관 소장의 대학원생 작품을 제외한 작품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증여될 것이다 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시 미술대학장 장발은 상호 간의 이해가 되어야만 정신적인 예술 교류가 가능하다고 말했고, 미네소타 대학교 윌리 부총장은 마음과 정신은 현실적인 분리를 넘어서서 일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대학 간의 어떤 마음의 통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서로 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50년대 이후에 모더니즘 비평을 돌아볼 때는 또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그 모더니즘을 우리가 또 건너뛸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미술 비평이라는 것이 어떤 맥락으로 수용이 됐고 어느 정도 또 중요하게 한국 작가들이 수용을 했는지 잠시 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후의 추상 양식은 국제적인 아방가르드 양식으로서 초국가적으로 파급이 되었고 한국 미술계에도 진입하게 됩니다. 한국 작가들에게 추상 양식은 봉건적인 전통에 저항하고 자유로운 표현을 추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조형 언어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냉전 시기에 예술의 비정치화는 도덕적인 결단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경직된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었던 전후 분단 상황의 한국 미술도 예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예술이 이데올로기의 도구화가 되는 것에 저항하면서 예술의 순수함을 강조하는 추상 양식이 시대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술의 비정치화에 부합하는 회화 매체의 특수성과 미적 자율성을 주장했던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입장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한국전을 겪었던 한국 작가들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불안함을 표현하는 의도를 설명하는 데는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작가들과 비평가들은 자신들의 시대적인 경험을 투영해서 새로운 추상을 감성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식민의 역사를 뒤로하고 서구화를 통해서 현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전환기에 한국인의 정념을 담는 양식으로서 찾은 것이 추상이었습니다. 즉 한국 땅에서 겪은 고통과 산적하는 감정을 서구의 추상 형식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율적이고 순수한 예술을 강조하는 그린버그 모더니즘에 입각한 화면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비평가들은 전후에 새롭게 형성된 추상 양식에서 시각적인 미를 초월한 정신적인 의미를 모색했습니다.
이경성은 상당히 일찍 58년에 쓴 글에서도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자세로서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한국 미술이 추구한 바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의 현대미술 이론이 소개되는 데 있어서 그린버그의 모더니즘 이론보다는 헤럴드 로젠버그의 비평이 일찍 출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술의 자율성에 입각한 엄정한 이론보다는 작가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행동을 포함한 비순수한 측면을 포용하는 열린 논리를 전개했던 측면에서 이러한 로젠버그의 시각이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국제적인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내에 유일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헤럴드 로젠버그의 글인 1963년에 쓰여진 행동회화의 전제라는 글이 바로 그 다음 해인 1964년에 한국의 미술 창간호에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앵포르멜 선풍 직후에 로젠버그의 행동회화 개념이 함께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로젠버그의 글을 모아서 이제 묶은 책인 새로움의 전통이 출간된 것이 1959년이었고 그 시기에 번역은 아직 안 됐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로젠버그의 그 행동회화라는 그 개념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65년에 일본어로 이제 번역이 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차례대로 로젠버그의 주요 저서가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서 이제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었습니다. 반면 1965년 같은 해에 그린버그의 또 주요한 저서죠. 예술과 문화가 1961년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65년에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지만 그린버그의 이론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평적인 그런 관심을 받게 된 점이 조금은 또 학자분들이 돌아봤을 때 이런 어떤 정서적인 좀 공감대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또 논의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고해본 한국의 모더니즘 전개 과정 안에서 추상미술이 수용되었던 순탄하지 않았던 궤적은 한국 미술에 던져진 도전이었습니다. 제국주의적인 추상 형식이 확산을 직면한 한국 작가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라고 하는 궁금함이 던져집니다. 이 도전에 대응했던 한국의 비평은 서구 모더니즘과 동일한 담론으로 기술될 수 없는 다층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추상이라는 양식에 대한 논의보다는 추상으로 구현된 현대성에 대한 한국 작가들의 다양한 입장에 물음을 던지는 도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서구의 형식과 매체를 수용해서 재현을 벗어난 추상적 표현을 다루는 화면이 담고 있는 한국성이 궁금해집니다. 전통적인 서화의 규칙이 보편적인 현대의 조형 언어인 추상회화를 직면해서 어떻게 이 이질적인 요소를 조정하고 타협해서 한국적인 감성 안에서 이식되었을까라고 하는 어려운 질문이 던져집니다. 즉 서양의 회화, 더욱이 재현이 포기된 보편 언어인 추상회화를 수용해서 한국의 문화와 감성 안에서 독자적인 언어로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 현지의 개별성은 어떻게 구현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열려진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동양의 서화 전통에서는 그림의 내용이나 상징이 응축된 시가 그림과 공존했습니다. 재현적인 회화는 서사를 조형적인 요소로 가시화했지만 비재현적인 추상화에서는 서사의 요소가 삭제되었습니다. 더욱이 전후 추상회화는 회화의 물질성이 서사를 제압하고 예술을 위한 예술로 환원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배제해야 되는 시대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아 서사가 부재하는 순수한 화면을 대면하게 되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한국 작가들이 추상회화를 직면한 것입니다. 한국의 서화 전통에서 글과 그림, 응축된 감정과 기억을 담은 시와 공존하는 시각적인 표현으로서의 화면을 고려할 때 이들의 추상회화가 가지는 전환과 또한 지속의 측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회화 매체의 특수성인 평면적인 회화 안에서의 회화 매체의 물성을 드러내는 작업으로서만 이들의 추상을 설명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율과 순수함을 옹호하는 그린버그 이론으로 인해서 축출된 서사의 자리는 비어 있는 것인지, 혹은 형식적인 요소로 대체가 되었는지, 혹은 이 자리에 역설적으로 화면 외적인 비순수한 요소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물어보게 됩니다. 작가들이 다양하게 화면을 대하면서 독자적으로 전개했던 작업들은 회화의 요소에 얽매이지 않는 시간성, 신체성, 수행성 등의 몰입을 보여줍니다. 고답적인 이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순수함과 함께 질척한 물질과의 대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화면 위에 물감으로 그리는 작업을 회화라고 정의할 때는 이 정의에서 벗어나는 작업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작가 신체의 움직임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돌의 움직임의 궤적을 기록한 작업, 먹선을 반복적으로 튀기는 수행적인 작업, 실제 사물을 포용한 작업들도 포함됩니다. 결과물이 평면 작업이고 비재현적인 작업이라는 점이 추상 회화로 분류가 될 수 있지만 추상이라는 형식으로 단일화할 수 없는 다양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비록 형식적인 새로움으로 모더니즘이 인식되었지만 보편 언어로서의 추상은 한국적인 전통의 토양, 변화해가는 지역의 문화, 작가 개인의 개별적인 선택과 실험이라는 다층적인 토대의 근거에서 다채롭고 풍성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토양에서 지속되고 있는 급진적인 모더니즘의 열매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희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발제는 저희 그 1950년대 후반 이후로 우리가 이제 추상회화가 한국의 현대 미술의 어떤 그 새로운 경향으로 떠오르면서 그것이 어떻게 그 국제적인 미술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그 심상영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접붙임의 과정에서 이런 레디컬 모더니즘의 어떤 형성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제화라고 하는 어떤 목적과 함께 또 그것을 어떻게 토착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열망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드러났던 시기를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이 작품의 주인공들 8분의 작가들이 어떤 그 작가적인 형성기에서 그런 그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배경 설명으로서 잘 그 발제를 맞춰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작가분들이 사실 그 60년대에 20대를 보내셨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신 70년대가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앵꼬르멜의 열풍이 또 금방 또 다른 그 어떤 평면이라든지 입체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 장르가 우리나라의 현대미술에 소개되면서 굉장히 급진적인 국제화와 함께 또한 토착화 혹은 한국성에 대한 열망도 굉장히 커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또 발제를 맡아주실 경기대학교의 박영택 교수님을 모시면서 좀 더 이 작가들의 어떤 세부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소개받은 박영택입니다. 제 글은 이번 전시에 참여한 8분의 작가 중에서 3분의 작업의 그 방법론의 유사성에 대한 글인데요. 사실은 굳이 꼭 3분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아마 전반적으로 이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업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권순철 선생님 작업은 약간 예외일 수 있겠지만 공유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봅니다. 간단히 읽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 중 하동철과 강하진, 최상철 이 3작가의 작업 방법론의 유사성에 주목한 글입니다. 작업의 방법론이 보여주는 유사성은 곧 이들이 추구하는 작품의 주제나 그림에 대한 이해 내지 종국에 작업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것,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 또한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을 은연중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활동한 이들의 작업의 공통점은 대략 다음과 같이 추려진다고 봅니다. 첫 번째,
하동철의 강아지인 추상철은 거의 동년배로서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에 추상 미술을 통해 등단한 작가들입니다. 앵포르멜과 단색주의 작가들의 후배로서 그들의 영향과 세례를 받은 이들이자 동시에 그 영향력 아래에서 조금은 다른 결을 추구하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그러나 또한 1970년대 단색주의 미술의 미학의 이념과 논리가 깊게 들여진 그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또 그런 결실이 1980년대에서 90년대 이들의 작업에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들의 작업은 가능한 최소한 인위적인 표현만을 하고자 하는 것이 공유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개인성의 자취를 감추고 익명의 것이거나 이른바 자연의 것인 것과 같은 흔적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니, 사실 그런 목적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는다. 가능한 무목적적인 그리기를, 이른바 익명성의 그리기를 시도한다. 좀 넌센스긴 하지만요. 가능한 비자발적인 표현으로서의 그림이 두드러진 성격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한국 작가들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의 하나가 바로 작가가 화면을 하나의 자연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에 참여한 8분의 작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른바 모더니즘 계열의 많은 작가들이 사실은 본인들의 작품의 방법론이든 작품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이든 이런 것들이 자연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상당히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통된 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행위 역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 자연과 유사한 그 어떤 것으로 상정한다는 점이 매우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화면이라는 그 자연은 작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논일 수도 있는 그 무엇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연으로서의 화면에 가능한 한 훼손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도 또 공통된 점입니다. 이 세 작가의 작업에서 자연이라는 키워드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한국 미술의 전통 내지는 특수성 혹은 또 한국 현대미술의 정체성을 거론할 때 흔히 거론되는 레토릭 수사가 바로 이 자연미입니다. 자연스럽다, 또 자연미. 일제 강점기 이후 현재까지 자연미, 자연스러움은 한국 현대미술의 성격을 논의할 때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수사인데 이들의 작업은 공통적으로 자연스러움을 지향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건 한국 현대미술만의 특징도 아니고 사실은 세계미술의 공통적인 특징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국의 전통적인 서화 역시도 자연에 대한 얘기를 끝없이 해왔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전통미술만의 독점적인 어떤 추구했던 미학이나 미적 이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1970년대 이후 단색주의 미학에 점유했었던 한국 현대미술의 특성이라고 말하기도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작업 자체가 자연에 도달하고자 한다는 생각인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그에 도달하는 각자 나름의 독특한 방법론을 저마다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하동철은 물감을 머금은 실을 튕겨서 작업을 합니다. 검은색을 칠한 실이 그림을 그리는 주체의 역할을 도맡아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강아지의 경우는 캔버스의 가장자리를 목탄으로 계속 두들겨댐으로써 이 과정 속에 목탄 가루가 캔버스 표면에 흩어지면서 일종의 비정형의 흔적을 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진동과 움직임이 표면의 모종에 얼룩을 남기는 것입니다. 최상철의 경우는 작가 자신의 신체가 빠진 상태에서 돌멩이를 굴려 화면에 일종의 선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극히 우연적이고 자연스러운 선을 도출해내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작가 자신이 의도적인 표현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을 가능한 피하고 비의도성, 비주관성을 드러내고 이른바 타자성이라든가 우연성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그 결과물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 무엇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5번째, 하동철 작가의 작품 제목은 빛이고 강아지는 자연유리고 최상철의 작업 제목은 무물입니다. 모두 자연을 이르는 말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하동철의 빛은 햇살, 또 영적이고 신비한 빛이자 동양적인 분위기를 발산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강아지의 자연유리란 자연의 법칙, 자연의 리듬, 운율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내밀한 자연의 소리나 엄정한 이치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상철의 무물은 물건의 물을 부정하는 무물이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라는 부정이자 의도적인 것이 아닌, 의도되어 만든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혹은 우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지칭하는 말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번째, 하동철은 줄을 튕기는 반복적인 제작 과정을 통해 작가의 감정이입과 우연을 배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튕김은 불가피하게 우연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줄이 튕겨지면서 화면에 흩어지는 물감의 흔적은 매번 다른 자취를 우발적으로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가는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초월적이고 신비한 것을 지향한다고 작가 노트에 쓰고 있습니다. 다분히 기계적이고 간접적인 것, 개인성보다는 보편성 향해 나아가고자 하며 비개성적인 방법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강아지는 자연이 내재하고 있는 울림 현상에 포착하고자 하고 자연과의 교감을 시도하며 그에 동화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들은 197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보편적인 수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들은 캔버스 자체의 진료적이고 구조적인 특질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주어진 사각형 꼴과 평면성의 화면이 회화의 존재론적 조건이 되고 있고 이 조건 내에서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는 바니쉬가 칠해진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빈 캔버스의 가장자리를 목탄으로 계속 두들겨 댐으로써 이 과정 속에 목탄 가루가 캔버스 표면에 흩어지면서 일종의 비정형의 흔적을 남도록 유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는 능동적인 행위보다는 그림이 그려지게끔 유도하는 작가 자신의 수동적 행위를 중시하는데 이것 또한 주어진 화면 사각형 꼴에서 이루어지겠죠. 아울러 회화를 성립시키는 한 조건으로서의 우연성의 계기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을 창작 주체의 분신에 비유하는 예술가 신화에 저항하는 제스처로 읽힙니다. 하동철이 개인성을 지우고 기계적이고 간접적인 방법론을 구사한다고 아까 작가 노트에 말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언급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최상철 또한 그림에서 마음 비우기와 그리지 않고 그려지기를 여러 가지 방법적인 실험들을 해오고 있다. 이는 곧 욕심을 버리거나 욕심의 작용을 줄이자는 이야기다라고 작가 노트에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작가는 줄곧 이런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식으로 배워온 그리고 몸으로 취득해온 모든 조형적이고 형식적인 자신을 버리고 더 나아가 아예 형식이 무의미해지는 지점에까지 그런 과정을 밀고 가고 싶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능한 관습적인 것을 지우고자 하는 이런 제스처는 사실 충실한 모더니즘적 사유 태도이자 아방가르드적인 논리에 밀착되어 있는 엄격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술은 삶에 대한 태도와 동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와도 동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철저함이 최상철 작업의 미덕이기도 합니다. 최상철의 그림은 결국 그리지 않는 그림, 그리지 않는 회화의 형태라는 아이러니한 그림이 됩니다. 무물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좁고 긴 띠 모양의 합판 조각으로 캔버스의 내 가장자리를 감싼 후에 물감을 묻힌 돌멩이를 캔버스 안에 넣고 캔버스를 이렇게 저렇게 기울이다 보면 돌멩이들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물감을 머금은 돌멩이들이 굴러가면서 일종의 선들을 남기게 되거든요. 틀을 기울이는 행위는 작가의 의지에 의한 것이지만 돌멩이가 굴러다니면서 그림을 그려내는 것은 전적으로 우연과 상황의 몫입니다. 즉 시간, 중력의 법칙, 또 기울기 등등의 외부적인 조건이
그림을 만드는, 선을 만드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우연히 그림을 그리고 상황이 그림을 완성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완성된 그림 흔적은 주어진 사각형 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돌멩이는 주어진 사각형 틀 바깥을 결코 나갈 수 없고 주어진 사각형 틀 안에서 밖에는 돌아다닐 수 없게 되겠죠. 결국 그림의 틀이 그림의 내용을 규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감 묻은 돌멩이는 결코 사각형 틀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림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의 조건입니다. 작가는 말하자면 형식으로부터 달아나는 원심적 사유와 그럼에도 어김없이 다시 되돌아오는 구심적 사유가 되풀이되는 과정을 통해서 매번 삶의 속성을 보고 예술의 속성을 봅니다. 이는 마치 내리다가 말하는 텍스트와 놀이에 대한 개념을 연상시킵니다. 내리다가 말하는 텍스트나 놀이에는 세 가지가 부재합니다. 첫째, 가부장적 권위가 부재합니다. 둘째는 선언적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는 궁극적 의미가 없습니다. 놀이는 진지함 같은 목적이나 의미를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를 최종적으로 구현하는 뜻이 없기에 그 과정 자체를 소중히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동철은 1985년부터 물감에 적신 시를 캔버스 위에 고른 간격으로 튕겨서 가득 채우는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작가는 선의 굵기, 간격의 변주를 활용해서 화면에 빛 이미지를 정착시키는 빛처럼 보이는 것이죠. 캔버스 천의 격자 구조를 연상시키는 바탕의 줄과 그 위를 가로질러가는 튕겨서 이룬 사선의 줄들이 얽혀서 만든 촘촘한 그물과 같은 시각적 효과와 주변으로 튕겨나간 번짐과 얼룩들은 인위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의 대비 속에서 빛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동철의 이런 작업은 김한이라는 작업가의 작업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김한은 1972년부터 줄을 튕기는 작업을 시도했었습니다. 한지라는 매체 위에 먹물을 묻힌 실의 양쪽을 고정하고서 그 가운데를 힘껏 당겨 올렸다가 놓는 작업을 했는데 그것은 먹통을 이용한 옛 목수들의 선 긋기에서 착안한 작업이었습니다. 김한은 표현의 수단으로 이를 응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을 작도하기 위해 먹줄을 이용한 게 아니라 흔적을 남기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고 그 결과로서의 직선이 실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줄이 튕김으로써 떨어지는 포말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감성, 작가의 말에 의하면 모종의 푸근함, 자연스러움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먹선을 튕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긴장과 이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화면이라는 자연 속에서 자신이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제스처도 엿보입니다. 사실 1970년대 추상작가들의 상당수는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자연스러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상철의 작업은 윤영근의 작화 방식과도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다시피 윤영근은 캔버스 위에 짙은 남색 등이 섞인 엄버로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색을 만들어 기름에 흠뻑 적신 후 커다란 귀알을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푹푹 내리긋고 다시 그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때 내리그은 굵은 선 가장자리로 기름들이 번지고 스며들어서 캔버스 올과 요소로 마구 번지게 되죠. 그건 우연적인 것이죠. 인위적으로 선에 푹푹 긋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남는 것들은 그 의도적으로 그은 선의 가장자리들은 천의 올 사이로 시간에 따라서 또 중력에 따라서 또 결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번져나가는 것들은 우연의 결과물이겠죠. 이렇게 인위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들이 결합돼서 만든 것이 윤영근의 화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또 중요하고요. 윤영근의 회화는 이렇게 또한 바탕과 색면의 이원적 구조를 극복하면서 물든 부분과 여백이 동등한 차원에서 자리하기도 합니다. 이는 동양화의 여백과 연결되는 지점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색면과 여백이 단순히 메워진 공간과 비어있는 공간의 대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모두 동질의 공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더니즘의 이분법적 논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작품은 환영과 자기적 형태, 또 표현적인 제스처를 부정하는 탈형태의 추상 회화이자 캔버스, 천과 물감, 분만으로 이루어진 자석적인 회화이기도 합니다. 한편 화면에 물들인 짙고 어두운 색은 나무나 흙, 돌 같은 원초적인 것들의 색채, 자연의 색감을 강하게 연상시킵니다. 이는 모든 생명체가 결국 죽어서 되돌아가는 색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만들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닌 형태가 스스로 생명력을 발휘하는 이 자연주의적인 특성, 무작위적인 측면은 한국 추상미술을 말할 때 흔히 거론되는 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윤영근은 정의할 수 없고 규명할 수 없고 형상화할 수 없는 것을 그리려 했고 자연과 같은 세계를 그리고자 했다고 봅니다. 윤영근의 작가 노트는 여기 썼는데요. 거기 보시면 나의 작업은 그 자연과 같이 소박하고 신선한 세계를 지닐 수 없을까? 그것은 어려운 것, 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도 자연과 같이 늘 보아도 물리지 않는 아름다운 작품을 그리고 싶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윤영근의 작가 노트는 동시에 강하진의 말과도 유사합니다. 강하진은 언제나 그림을 포기하고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 무엇을 이룩하겠다는 욕심은 너무 큰 고통의 근원이다. 그러나 무라일체가 되었을 때 그곳에 작품이 존재한다. 나는 그리지 않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번째요. 이 세 작가는 작업하는 중에 자신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신에 우연성에 적극 개입될 수 있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연히 그림을 그리고 상황이 그림을 완성하는 꼴입니다.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삶의 계기를 은유하고 있습니다. 작업도 그렇지만 삶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들은 그림이 그려지게끔 상황을 제안하고 유도하는, 그리고 그 상황이 남긴 흔적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체의 비우기는 여타의 본질을 위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결과로 남겨진 것들은 불가피함으로써의 흔적이 됩니다. 나라는 존재, 주체를 내세우기보다는 그것을 가능한 한 지우고 외부의 조건이 그림에 불가피하게 작용해서 그러한 비자발성으로 인해 그림이 완성되게 하려는 공유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우발성과의 만남을 자신만의 필연성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 저로서는 흥미롭다고 생각됩니다. 들레즈에 따르면 우리는 자아라는 것이 있어서 자신을 표현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주체성은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생산의 흐름과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자기 생산의 과정일 뿐입니다. 홍명섭은 창의성이란 대단한 무엇이라기보다 어쩌면 회피할 수 없고 제한적인 비자발적 상황 속에 억압 잠재되어 있다가 우발적 압박의 대응으로 터져나오는 그런 사용을 국내내는 힘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지만 홍명섭 씨도 예를 들고 있지만 마치 그런 거미와 거미줄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거미는 거미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너무 우둔한 일 같지만 그러나 거미는 거미줄을 치고 있다가 뭔가 걸려두면 엄청나게 거기에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머릿속에 도식화돼서 작품을 떠올리기보다는 항상 작가는 늘 자신의 모든 몸의 그 감각의 밸브를 열어 젖히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걸려들기를 거미처럼 거미줄에 걸려드는 먹잇감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작업은 1970년대 단색주의 화가들이 주장하는 무목적적인 행위와 우연을 좀 더 정직하게 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정직하게라고 수사를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70년대의 단색주의 화가들이 주장했었던 그 논리에 너무 교조적이라든가 약간 신앙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좀 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70년대 단색주의 작가도 이런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좀 신앙화되는 듯한 느낌, 신비주의로 빠지고 있다는 느낌, 그런 식으로 빠지지 않는 부분을 이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업 어느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추상은 백색 혹은 절제된 무채색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대변하고 무의의 반복적 행위로 회화의 평면성을 검증하며 중국에는 회화를 화가 개인의 내면적 수양을 위한 장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전시대의 추상 앵포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모노크롬으로 불린 1970년대 주류 추상은 서구의 형식에 이른바 전통과 수신의 미학을 탑재해서 한국적 모더니즘을 구현한다는 절충적 담론을 구사했는데 바탕재와 물감, 작가의 행위 등 직물적 요소에 밀착하여 회화 평면에서 일루전의 요소를 걷어내고 회화 형식 자체, 즉 추상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키면서 여기에 한국적 전통의 미학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서구식 형식주의를 정서적으로 우회하여 수용할 경로를 분명히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신이라든가 전통에 대한 것들이 지나치게 좀 교조적인 측면으로 머물고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피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들 작가의 작업에서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좀 지나가서요. 제가 1960년대에서 70년대 이우환과 이희 선생의 글을 잠깐 인용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글이 이분들이 저희 세 작가의 그 언급하고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이우환의 그 중심 역할을 했는데 이우환은 자기의 주장이나 개성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연과 더불어 무명으로 살며 현실 외에 또 다른 세계를 만들지도 꿈꾸지도 않는 한국의 예술관이 현대적인 인식론과 통하는 데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와 동일한 차원에서 미술평론가 이일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항상 화폭을 자연과의 합일의 수단으로 소유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비평적 수서와 담론은 당대 한국 현대미술가들의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은 하동철, 강하진, 최상철 이 세 사람의 작가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언급은 이미 1930년대에 식민지 시대 때에 야나기 문해시의 논리하고도 상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한국 현대미술계에 여전히 중요한 담론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들은 꾸밈을 가능한 거부하고 화면과 행위의 결과를 맡기고 있는데 바로 그 점이 이들의 독특한 지점이고 의미 있는 성취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작가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그림, 선입견과 편견으로 굳어진 형식 논리가 개입되지 않는 그림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술에 대한 모든 물음들은 개인적인 형태로만 찾아지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은 단색주의 작가들의 집단 논리와 일정한 거리를, 틈을 나름대로 벌리고 있습니다. 예술이 이런 개별적인 차이를 상실하고 대신 어떤 보편적인 원리 속에 편입될 때 예술은 이미 예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의 작업은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그 이후 한국 현대미술이 모두 백색 모노크롬으로만 균질하게 문질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점, 그리고 그 절대적 영향력으로만 수렴되지 않고
여러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추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분명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동철, 강하진, 최상철 세 작가뿐만 아니라 이번 전시에 참여한 8명의 작가들의 작업이 그런 면에서 나름 소중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영택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작가 주체라고 하는 틀 혹은 이제 우리가 한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작가 주체에서 벗어나서 행위의 과정이 흔적으로 남고 그리고 그런 행위가 물질이라고 하는 어떤 범자연적인 그런 그 본인의 어떤 주체성을 벗어난 원리와 조우하면서 만났을 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의 회화가 또 우리 한국 회화의 어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색화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현대미술 공부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셨던 뭐 존 케이지 이후에 그런 non-subjective한 그런 반주체적인 성향과 어떻게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미술에 보여지는 이런 그 반주체적인 특성이 다르게 또 차별화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흥미롭게 그리고 앞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우리 그 심상현 교수님께서 또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두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앞부분에는 이 전시를 기획하면서 들었던 생각, 또 그 8분의 그 작가분들과의 그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 이 전시의 특성 또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몇 가지 단상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앞에서 박영택 선생님이 세 작가분에 특별히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 그 외의 작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깊이 있는 이야기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앞부분은 좀 빠르게 이렇게 좀 읽으면서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컬러풀 한국 회화전의 그 8명의 참여 작가 들의 공통점은 가장 큰 공통점은 같은 역사의 시간대를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1937년생인 이봉렬 선생님 한 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작가분들은 대부분 해방을 전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작가분들 모두는 지난 세기 중반에 해방을 맞은 이 나라 회화사에 초석을 다져왔다는 아주 일반적인 설명 외에도 아마 여기서 다 이야기하지 못할 어떤 동시대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전에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가장 이렇게 반복됐던 질문이 컬러풀 한국 회화가 무슨 뜻이냐.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컬러풀이라는 형용사의 저변에는 이 나라를 이를테면 우리의 그 60, 70년대 해방 이후에 미술사를 읽는 그런 방식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상하면 그냥 60, 70년대 단색화 이렇게 되고 80년대로 넘어오면 80년대는 그냥 민중 이런 방식의
아주 그 조야하고 거친 그런 역사 읽기에 대한 저항까지는 아니고 문제의식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 계신 8분의 그 작가분들만 보더라도 너무나 다양한 정신세계, 너무나 다양한 삶과 예술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극복하는 방식들, 그런 것들에서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예, 보통 깨달음은 만남을 통해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작가들을 좀 가까이서 만나고 애정을 갖고 작품을 읽고 이러다 보면 사실 그렇게 거칠게 그냥 뭐 한 시대를 그냥 퉁치듯이 이 시대는 이렇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8분이라서 그 용어를 다시 제가 사용한 건 아니지만 정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팔색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양하고 많은 레이어들이 있고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사회자께서 단색화에 대한 언급이 아마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가 표면에 나오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잠시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이 장에서만큼은 여기 계신 작가분들 하나하나 하고 만나지기를 그것들을 뭉뚱그리는 다른 표제어들 70년대라든가 이렇게 뭐 80년대라든가 이렇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제가 표면 아주 미미한 뉘앙스로 컬러풀이라는 그 의미 속에 살짝 집어넣기는 했지만 이것을 무슨 70년대 또는 뭐 60년대 한국 추상미술 읽기에 대한 아주 도도한 문제제기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한마디를 하고 집어넣는다면 우리 미술사 읽기, 정작 우리 미술사 읽기, 우리 미술사 연구가 이런 그 디테일들, 이런 섬세함들을 놓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상 지금 사실은 이 작가들 여기 8분의 작가들을 다 공통짓는 하나 일관하는 맥락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얼핏 볼 때 없어 보입니다. 예, 다 추상 작가이지만 통상적으로 저기 있는 권순철 선생님은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친 분류에 의하면 민중 쪽으로 분류되지 추상 작가로 분류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저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권순철 선생님 같은 작가 앞에서 추상과 구상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추상이라는 것도 일상과의 단절, 사변, 관념 이런 것들, 지고지순한 어떤 세계 이런 것들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용에 대한 구구절절한 해설은 없죠. 예. 아까 김혜영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뭐 서사에 대한 그런 아주 그런 이야기들은 없지만 그렇다고 추상이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여기 걸려 있는 작가분들의 이런 아주 통상적인 추상 형식에서 적지 않은 이야기들하고 만나요. 제가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그 생각을 많이 아는 만큼 많은 이야기들도 만나게 됩니다. 추상이 만해한 세계인 것만은 아니다. 예, 이 추상 회화라는 것이 모두를 위한 진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얼마든지 느끼고 감정적인 접근, 그 다음에 음미하고 시적인 운율, 그리고 발견한 의미나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원하면 그런 것들하고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 8분의 작가들 가운데서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 작품에서조차도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 어떤 이야기들, 어떤 구체성과 마주할 수
있는 것, 이런 얘기들은 절대 규범적인 것일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아까도 잠시 이제 김영 교수님이 인용을 잠깐 해주셨지만은 우리 미술은 좀 갑작스럽게 해방이 되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서구 미술을 받아들이면서 시작했습니다. 뭐 부정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접붙임이라는 이 개념이 뭔가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참 저교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요. 접붙여지는 곳에는 이미 절단의 아픔이 있고, 네, 이미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접붙이려면 뭔가 이렇게 잘라내야 되거나 속살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고, 접붙임으로 돋아나는 어린 가지는 그 상처를 아는 채 자라납니다.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곳이 아닌데 엉뚱한 곳에 붙어서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대로 된 접붙임은 그냥 막대기로 지지하거나 끈으로 묶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접붙임의 성패, 그것이 그 접붙임이 정말 제대로 된 접붙임인가 하는 것은 접붙임 이후에 증명이 됩니다. 제가 이를테면 네,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어쨌든 뿌리 접붙임의 성패는 접붙여진 다음에 뿌리로부터 수액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서구의 어떤 형식적인 그런 자양분을 받아들였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소화해온 진정으로 우리의 어떤 조형과 형식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접붙임에서는 본 가지보다 뿌리에서 수액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것이. 컬러풀 한국회화전의 8분의 작가는 약간씩 차이가, 연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서구 미술에 접붙여진 문법을 익히면서 성장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여러 가지 그 질곡의 요인들, 우리 사회의 현대사를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수액으로 포섭하면서 수용된 미학을 독립적으로 소화하고 독창적으로 경작해 왔습니다. 그 결과들이 오늘 여기 걸려있는 이 세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이 세계, 회화 세계에서 벗어나야만 했던,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런 수용의 자치 이상으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체화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들, 흔적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 미술사 읽기에서 특별히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컬러풀 회화를 좀 얘기한 그런 어떤 맥락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를 더 얘기를 할까요? 예, 하나만. 이건 이제 좀 시의 시사성. 이전 시가 지금 2023년인데 이 상황에서 이 대부분 이제 80대에 그런 연배에 이른 이 반세기 전에 절취부심들, 치열했던 흔적들을 다시 우리가 만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측면인데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오늘날은 이제 디지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디지털 아트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이제 언급되는데요. 이 디지털 예술의 시간은 전통적인 예술의 시간보다 7배가 빠르게 흐른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7배가 빠르게 흐른다고 그래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정말 많은 이벤트, 정말 많은 블록버스터, 정말 많은 국제적인 행사들, 이런 것들이 끝도 없이 정말 스피드하게 일어납니다.
아마 그래서 7배나 이렇게 빠르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수학적인 어떤 정확성이 아니더라도 비유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배나 빠른 시간을 인식의 범주로 산술적으로 한번 치환해 보세요. 지금 흔히 요즘에 이제 MZ 세대가 20대 중반이나 20대 후반의 그 젊은 젊은 청년이 이분들의 작품을 보러 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오늘날처럼 7배나 빠른 시간을 산술적으로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 한 300년 정도의 차이가 나. 큰 의미가 있는 시간, 그런 그 셈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사회에서 특히 우리 사회처럼 초고속 성장, 초고속 변화를 불가피하게 추구해 와야만 했었던 이런 사회에서 저는 이제 횡적인 단절보다도, 횡적인 소통의 단절보다도 종적인 단절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쨌든 이 터무니없는 셈이라도 좀 그걸 생각해 보면 300년 정도의 시차가 한 5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곱하기 7을 해보면 300년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어려운 셈은 아니죠.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살아왔던 분들의 고민, 그 좌절, 그 고통, 그 극복,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전시가 아주 소박하고 미약하나마 이런 다시 우리의 과거하고 마주하는,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하고 마주하는 그런 시간적인 가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제 각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죄송합니다. 물 좀 먹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아마 전시장을 한번 둘러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4개의 카테고리로 8분을 또 4개로 좀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뭐 그것이 어떤 의미의 것이든 이렇게 범주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주 위험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범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범주화를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한 개인은 어느 정도 가려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제가 2분씩 해서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었는데, 여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얼마든지 보시는 분의 아주 자체의 고유한 접근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보기도 하고, 또 하나하나를 낱낱을 하나하나의 세계를 다 나누어서 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이 작품들을 정말 즐기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아까 박영택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은 5분의 작가를 또 제가 여기 이 전시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엮으면서 이렇게 모으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봉렬 선생님인데요. 이봉렬 선생님은 네, 이거 왜 안 나오나요? 한번 작품을 이거 먼저 보면서 할까요? 여기 걸려 있는 이 작품이 이봉렬 선생님 작품이고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때 선생님한테 배웠고 40년을 정말 초근접 거리에서 이렇게 배워왔던 분인데, 이 선생님의 작품에 이 목화송이가 등장할 줄은 몰랐어요. 이 레디메이드가 등장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작품들은 이게 이제 좀 확대한 그림인데요. 이렇게 더 확대를 아마 여러분 좀 이따 가보시면 보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목화 송이를 이렇게 붙여 놓으셨어요. 고향, 선생님 황해도 해주 분이신데, 그 해주의 그 고향의 앞에 펼쳐졌던 목화밭을 생각하면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요. 요건 옆에 붙어 있던 작품이고, 그 이전의 작품들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끊임없는 그 섬세한 터치들을 계속 해나가고 덮고, 해나가고 덮고, 해나가고 덮고.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김복용 선생님 이론가이셨죠. 홍대 교수님이셨고 그분이 이봉렬 선생님을 이봉렬 작가를 보면 달관한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그렇게 가셨어요. 예, 추구했다는 그 동사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구한다는 거 굉장히 의지적인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하셨죠. 제가 대학 때 배울 때 당시의 선생님 작품이 이런 식이었는데 굉장히 섬세하고 세련되고 감각적인 그런 터치들과 구성들이 함께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구성들이 먼저 다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면만 남고 굉장히 단색화 같죠. 예, 그쪽 이 카테고리에는 들어가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예, 이 얘기를 제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이 작품과 이강소 선생님을 좀 제가 비교를 했어요. 예, 좀 이거 도와주십시오. 예, 이강소 선생님도 아주 최근까지는 이강소 선생님도 아주 최근까지는 이런 색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프랑스의 그 필립 다장이라는 그 이론가가 어차피 오리도 그리고 어차피 보트도 등장하고 그리고 작품 제목도 숲으로부터 이런 식이거든요. 굉장히 풍경화적이고 굉장히 자연적인 감성이 있고 사색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색깔은 왜 이렇게 엄격하게 모노크로믹하게만 색깔을 안 쓰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엄숙하게 색에 대해서는 이 작가가 왜 이렇게 엄숙하지? 하는 그런 질문을 제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아주 최근에 와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색을 쓰시는 거예요. 이 점에서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저는 이봉렬 선생님 40년 이렇게 제가 이제 81학번이니까 그때 선생님 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40년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이 자주 실향민이시죠, 그러니까. 예. 고향에 이제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 번 들었고, 결국은 그쪽으로 돌아가시는 건가. 예. 그러니까 김복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봉렬 선생님의 세계가 탈속이고, 일종의 그 달관의 세계라면, 다시 이 고향 앞에 있었던 목화밭으로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결국은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아닌가? 어떤 자기 존재성, 어떤 자기 존재성의 근거로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생각을 이강소 선생님한테도 느낀 거예요. 이강소 선생님이 왜 그렇게 색에 대해서 많은 어렸을 때는 주로 이제 특히 오리 많이 그리셨는데 어떻게 우연히 오리에서 정말 생명의 신비를 느꼈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그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동물원에 가서 스케치도 하면서 많이 관찰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정도면 그렇게 어차피 동물, 자연, 풍경 이렇게 간다면 색에는 왜 그렇게 색을 그 필립 다장은 그러면서 아마도 이강소가 이렇게 색에만 엄격한 이유는 서구의 그 단색, 서구의 모노크롬과 조선시대의 백자의 너무나 많은 자양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세계 안에서 정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강소 선생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이셨거든요. 이게 이제 2005년이면 이제 한 20년 전인데요.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세계에 있어서. 그 전에는 2013년에는 이랬고요. 이런 점에서는 또 우리가 이분도 그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통제하고 있었던 어떤 이념적인 정향성, 여기서 자유로워지. 나이가 들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경계들, 윤곽들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자기 존재의 어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떤 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생명에 깊은 어떤 그 영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컬러풀합니까? 정말 많은 그 동물들, 꽃들, 자연들, 어디에 모노크롬이 있죠? 자연에 어디에 모노크롬이 있습니까? 무지하게 인위적인 세계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또 이광소 선생님하고 이광소 선생님하고 이 권순철 선생님을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두 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묶어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요하고 요 두 세계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아까 필립 다장이라는 그 프랑스 이론가를 한 번 더 인용하면 이제 이 다장이라는 분은 이광소 선생님의 형식을 절충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추상과 구상이 같이 있고요. 추상과 구상이 같이 있고 동양과 서양이 같이 있고 조선시대, 조선조의 어떤 백자에 대한 깊은 영감과 현대가 같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 세계 80년대 전 세계 지구촌에서 일어났는데 아마 그것들을 이광소 선생님이 어떻게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경험했든 안 했든 그 큰 물결을 타고 흐르는 것 같다. 이광소의 세계는 상당히 절충주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절충미, 절충의 아름다움, 이질적인 것들을 같이 이렇게 품어내는 것이 가지는 어떤 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 거하고 권순철은 너무나 다릅니다. 권순철의 세계는 너무나 달라요. 왜냐하면 권순철, 이게 이제 권순철 선생님의 이거죠. 이 선생님은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몸은 윤곽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이 몸을 그리는 방식, 몸에 대한 이해, 몸에 대한 인식과 이거죠. 이 인식과 그 다음에 이 산, 대지, 몸을 그리는 이 결, 이 마티에르, 이 접근이 같습니다. 선생님은 땅을 그리면 몸이 되고 몸을 그리면 땅이 되고 최근에는 아마 여러 가지 경험, 어떤 삶의 경험을 이렇게 가져오시면서 영혼에 대한 언급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넉이라는 그런 주제의 작품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영혼을 표현하실 때도 몸을 표현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말 큰 또 깨달음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편의상 늘 우리 영혼과 육체를, 우리 몸과 우리 정신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이분된 것인가? 추상과 구상이 그런 것처럼 그게 정말 양분된 것인가? 이렇게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권순철 선생님 보면서 우리가 그 두 가지가 공존하 어떻게 신비롭게 같이 이렇게 연합하는 방식을 모를 뿐 그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거의 직관적으로 조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권순철 선생님의 그림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권순철 선생님이 최근에 예수상을 그린 건데요. 예수상과 정말 평생을 노동을 하면서 살았던 그 촌로의 얼굴의 마티에르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 일종의 그 인카네이션, 예수가 그 사랑에 겨워서 신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거하고 이거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해석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과 가장 닮은 형태로 온 것이 말이죠.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수환 선생님과 박지호 선생님의 작품을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갔죠. 5분 정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이봉렬 선생님을 좀 이렇게 소환해 보자면, 이봉렬 선생님의 추상성과 이 오수환 선생님의 추상성은 많이 다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는 똑같이 추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아까 그 김영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썼지만 정말 레디컬하게 다릅니다. 두 세계는 두 추상성 모두
마음 비우기라는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봉렬 선생님 제가 가까이 뵈서 안다고 했지요. 정말 평생을 비우면서 살으려고 애를 썼던 분입니다. 오수환 선생님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비운다는 거, 자기를 이렇게 비워낸다는 거, 그래서 어떤 의지나 집착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의 재현으로 자기 자신의 캔버스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그 점에 있어서 두 분이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우는 방식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수환 작가는 무심, 아까 그 최상철 선생님은 무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수환 선생님은 무심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주제, 오수환 선생님에 있어서는 이봉렬 선생님보다도 오히려 그래서 비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늘 정말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요. 그런데 비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그 인용들을 다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비운다는 것은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기다림의 이 마음을 비우는 것의 의미로서의 기다림, 이것이 저는 오수환 선생님의 이 회개 미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인용했어요. 왜냐하면 오수환 선생님의 획은 시작할 때는 분명한 태도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로 하지만 이 획이 어디까지 연결이 돼서 어떻게 끝날지는 열어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무심, 회개 미학이다. 그렇게 오수환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좀 비유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문학적으로, 수사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이성과 계몽의 힘을 최대한도로 뺀 상태로 진리를 꿰뚫고 지나가는 그 무엇을 그저 받아들이는 자세, 아주 수동적인 자세로 있는 것. 끝까지 마지막 획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내가 하지만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맡기겠다. 그 수동성, 그것이 바로 이 오수환 선생님이 마음을 비우는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박재호 선생님의 추상성이죠. 이 박재호 선생님의 추상성이죠. 이겁니다. 같고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회귀의 미학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사실 이건 좀 약간 좀 오래 전에 한 20년 전에는 이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이 오수환 선생님도 최근 사실 그냥 어떤 시각적으로 보면 이때가 정말 더 감각적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굉장히 색을 많이 쓰세요. 여기 계신 분들. 이게 다 사실은 뭔가 이렇게 젊으셨을 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세웠던 그런 기준들로부터 자유로워지시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완화되고 조금 열려지고 풀어지고 하는 그런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마 박재호 선생님의 저쪽 사이드에 붙어 있는 건데요.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언급했던 다른 추상성에 비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상성, 박재호 선생님의 추상성은 감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수용합니다. 굉장히 시적이고요. 그 시적 리듬을 그냥 그대로 즐기시는 것 같아요. 자유분방하지만 어떤 작가도 작업을 하면서 전적으로 자유분방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왜냐하면 아주 엄격한 내적 규범이 있죠. 강약의 선들, 구성적 짜임새, 그 다음에 얇은 층들이 계속 겹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레이어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리듬, 여백, 이런 것들 사이에 굉장히 감각적인 어떤 시적인 조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색을 쓰더라도 박재호 선생님이 쓰는 회색은 무겁지가 않아요. 무겁지가 않고 경쾌하고 약간 율동이 있고 약간 춤을 추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회색이 더는 무거운 관념의 대변자 역할로 제한되지 않는다.
이 정전은 관념적이지는 않지만 뭐 저 멀리 있는 어떤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덧없이 유의적인 것도 아니다. 이 감정은 박조형 씨의 운율을 허용하는 것만큼만 아주 시적 운율이라는 게 굉장히 자유롭고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강력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둘 사이의 어떤 조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적인 리듬, 조형적인 균재미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그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그런 추상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8분의 화가를 생각하면 작고한 미술 이론과 정병관 선생님이 썼던 글의 일부가 떠오릅니다. 한국 추상회화의 고유성에 관한 내용의 글입니다. 그 글에서 정병관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추상미술사를 미래학자의 견지에서 생각하면 서구의 프랑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추상미술은 서구로 돌려보내고 개성이 강한 대가의 작품을 한국 추상의 선두에 앉혀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 생각엔 그때가 벌써 온 것이 아닌가.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 명성과 그 엄청난 성과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소박한 이 자리에 기꺼이 함께 해주신 8분의 선생님, 작가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현 교수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이 전시를 기획하시고 또 작가분들과도 또 긴밀하게 또 소통을 하시면서 이때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이런 그 교류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이 작가 개별적인 개개인 분들에 대하여 더 저희한테 생생하게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죠. 정말 8인 8색이 아니라 100인 100색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작가마다의 작품 세계가 따로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할 텐데요. 지금 저희가 5시부터 전시 오프닝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8분이라서 약 한 22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지금 마련을 하긴 했는데 지금 여기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선생님들끼리도 질문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왕림해 주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은 꼭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손을 들고 질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에 떠오르시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사회자 겸 질의자로 몇 가지 질문을 떠올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우리 현대미술에 있어서의 추상이 차지하는 비중, 아까 첫 번째로 이제 김희영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듯이 우리가 이제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동시대성을 그것도 이제 국제적인 동시대성을 빨리 이렇게 캐치업하기 위한 그런 조바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60년대에 특히 이제 그런 해외 비엔날레라든지 아니면 해외 순회전 그리고 해외 작가들의 한국전을 유치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현대미술에 추상이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것이 비단 어떤 그린버그라든지 로젠버그 같은 미국이나 아니면 이브 미쇼 같은 프랑스의 어떤 평론가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이론적인 측면보다도 사실은 시각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우리 현대미술이 받아들였던 측면이 굉장히 컸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김희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외부로부터의 조건과 그리고 그것의 반작용으로 또 존재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토착화시키고 어떻게 한국적인 추상을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같이 교차했던 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 작품을 보여주시는 8분의 작가분들도 함께 그 시간들을 살아오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3분 다 대답을 해주셔도 좋고, 김희원 교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셔도 좋은데요. 그렇다면은 한국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추상미술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미술사조 이외에 이렇게 다양한 추상의 골고루 만약에 그 분포들을 찾을 수 있다면 아까 몇 가지 키워드들이 나왔는데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우리가 봐야 할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자연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키워드로 나갔고요. 뭐 비주관적 이런 부분도 나갔었죠. 근데 한국성이라고 하는 그거는 참 너무나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 추상화 연구하면서 한국적인 정체성이 궁금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거 정말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시점을 돌아보면서 제가 그냥 조금 우연하게 이제 얘기를 했던 그 뿌리라는 얘기라는 게 나와서 이제 레디컬 마더니즘이라는 거를 생각하게 된 것도 참 이 전시를 통해서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모든 만남들의 어떤 자기 걸 내려놓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지점에서 결국은 지속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뿌리에서 끌어올리는 자생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있었던 그런 전통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이제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들의 그 만남인데,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국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지역으로 얘기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것이 어떤 지역적인 특성으로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들기 때문에 제가 한국성이라고 하는 거를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공통적으로 겪어오신 우리나라의 현대사 그리고 그 이전에 고전과의 어떤 축적된 그런 역량들 이런 것들이 다 이 한 사람의 작가를 만드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뭐 다른 질문이 없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제 박용택 교수님,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가 조금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교수님 말씀하셨고요. 조금 지금 시간도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독립 디렉터이자 풍물가이고 유럽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한 기자회견이 안 되는 바람에 한국에 돌아오게 그런 사람인데 사실 재작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봤던 전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치페스 3에서 했던 이진아 유명기업 논문전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인슈타인 그런 말을 했죠. 미래가 어떤지를 알고 싶다면 과거부터 먼저 돌아보라고 말했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두 젊은 작가의 추상적인 성격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추상화가라고 해도 마음이 아닌 두 젊은 작가의 전체를 봤고 2년 뒤에는 이제 신강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작가를 대변하는 어떤 그런 성격의 위대함을 가진 작품들이 지금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미술계에서 굉장히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는 가령 달리라든가 챗GPT라든가 이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죠. 이 AI가 이제 단순히 우리가 내리는 어떤 단순한 명령들에 대한 솔루션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질문 자체의 철학적인 본질이 뭔지 모르는 것에 대한 AI가 자기 나름대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답을 제시하고 우리는 거의 마치 파시즘적으로 그것을 따르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아인슈타인의 말을 그런 철학을 가지고서 돌이켜 봤을 때 아예 지금 말하자면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과거의 대가들 작업들을 보고서 우리가 앞으로의 추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추상 미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들을 실천하고 감상하는 우리 역사 자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실 현재 기획과 평론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새
교수님의 고견, 세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기획하신 분이 교수님 말씀하셔야죠.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네, 네. 제가 하라. 네. 예, 네, 먼저 이제 그거부터 제가 약간 대답을 할게요. 네네. 그 한국성에 대해서. 네네. 예.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답이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답에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술하고 학문의 차이가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예술이 학문인가요? 예술 학문은 약간의 희생을 좀 자초하더라도, 그리고 아주 좀 약간 좀 무모하더라도 결론을 자꾸 내려고 합니다. 예, 어떤 과학적 결론, 소위 실증적 결론을 자꾸 내리려고 하는 거죠. 저는 예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은 작가들로부터 한 인간으로부터 그 결론을 청해서 듣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인간으로부터. 모든 인간을 그냥 이렇게 하나의 범주, 그냥 뭐 휴맨이라는 범주로 묶어놓고 예외 없이 하나의 결론을 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한 인간에게서 한 인간의 삶으로부터 그것들을 발견해내려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예술이 절대 학문에 귀속되거나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냥 이렇게 약간 좀 얘기하면 8개의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한국성이라는 거, 왜냐면 우리가 다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고민해야만 했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잖아요. 없었던 거 갑자기 해방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저는 그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서 그런 답을 듣습니다. 아, 이분은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살아오셨구나. 이런 것이 저는 예술의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말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AI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어제 입학식이 있었는데 학장께서 신입생 환영사를 읽었는데요. 그 신입생 환영사를 AI 챗봇에서 뽑은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당신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간의 소리가 소중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꾸 우리가 우리가 정말 남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시대예요. 아주 불안하고 미래는 정말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수록 과거에 대한 질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질문으로 자꾸 우리가 되는 것 자체도 기술 시대의 특성입니다. 미래는 어차피 몰라요. 열려져 있고 불투명하고 불확정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보면 우리가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이제 정말 진실과 거짓, 이 메타버스가 목전에 닥친 이 시대에 이기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인류가 어떻게 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절치부심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긴 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조금 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무나 빨리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제 맥로한이 했던 얘기가 조금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차를 운전을 할 때는 리어뷰 미러가 있거든요. 운전을 할 때 차에 리어뷰 미러가 없는 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디어 시대를 살면서 과거를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앞을 가지만
그 뒤로 지나가는 과거이지만 나와 함께 있는 그 현재, 그게 미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균형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뒤를 바라보면서 앞을 가는 그 비유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AI 시대에서 우리가 왜 과거를 봐야 되는지 그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제가 그 달라이라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래로 나가는 것은 과거를 바라보는 거하고 다른 일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어디서 답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달라이라마의 그런 접근에 상당히 동의가 가더군요. 네. 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시 뭐 제가 잠깐 좀 덧붙이자면 사실은 그 미술 작품이라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눈앞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작품이 만들어졌던 당시의 시대와 역사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었던 창작자의 상황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과 작품이 마주하는 그 순간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어떤 과거의 역사로 소급해서 그 작품을 해석하는 부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여러분과 그 작품의 만남에서 여러분들이 그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오늘 전시에서 보여지는 이 작품들이 실제로 현재성을 가지고 그리고 동시대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시간이 사실은 지금 8분 남았는데요. 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될까요? 아까 뭐 여러 가지 그 비주관적이라든지 뭐 미국 미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연관성들, 그러니까 한 작품이 설명되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종적이고 단적이고 뭐 횡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엔 8분이라는 시간에 질문과 답변을 하기에는 좀 너무나 조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아마 리셉션이 마련돼 있을 텐데 저희들도 다 여기 계속 있을 거니까요. 자유롭게 질문도 해주시고 저희도 답변을 하고, 또 이 자리에 무엇보다도 그 작가분들 중에 몇 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아름다운 날씨에 더 화창한 봄을 우리가 이 공간에서 지금 맞고 있는데요. 작품 감상하시면서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오늘 이것으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